요즘 장 보거나 할 때 오. 저는 너무 '물가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이게 그건 그렇죠. 맞아요. 이렇다고?' 이런 그런 게 생각이 좀 굉장히 나오는데 많죠. 아무래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실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는 영역에서 좀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세가 우리 일상생활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한번 물가 상승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산 품목에 10%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 품목별로 얼마나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 있는지 예측한 결과인데, 네. 예, 간단히 해석을 제가 해드리면 연한 파란색 선은 직접적인 가격 상승, 예, 그리고 파란색 진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 부품이라든지 기업들의 원자재라든지 이런 공급망을 통해서 오는 간접적인 가격 상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떤 제품이 물가가 오를까라고 보신다면 가전제품, 음. 의료기기, 통신기기, 이 많은 소비재 품목들이 1% 안팎의 가격 인상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우리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옷, 신발, 뭐 음. 필수 가구 같은 필수 소비재가 줄줄이 뒤를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면 뭐 의약품이라든지 뭐 국내 생산 비중이 높거나 이 규제가 강한 품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결국에 높은 관세는 지금 소비자의 지갑으로 직접 연결된다라는 점이고,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필수 소비재 인상에 민감하게 느껴지기 어. 때문에 관세는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럼 더 많이 느껴질 것 같네요. 저도 뭐 못지않습니다. 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관세 정책이 이번에는 다른 나라들, 이 전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모든 비원자재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했을 때 3년 뒤에 각국의 GDP가 얼마나 하향 조정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먼저 지금 눈에 띄는 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손해를 본다는 점이죠. 이 그쵸. 승자와 패자가 없다라는 점이죠. 이 중국은 마이너스 0.1%, 유로존도 마이너스 0.17%, 그리고 전 세계 전체적으로도 평균치가 0.27% 줄어든다는 거고, 여기서 핵심은 정작 관세를 부과한 미국 본인도 0.72% 하향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제일 오른쪽 보시면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는 1.3% 마이너스권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멕시코가 대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네. 자, 지금 그 누구도 지금 이 무역 전쟁에서는 진짜 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건데, 고관세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 수 있는 요인이고, 특히 문제는 보복 관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손해 보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협상용 카드로만 쓴다면이라는 시장에 굉장히 전망이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고율 관세를 부과를 했을 때 이 많은 방송 쪽에서 "아 이거 그냥 협상용 테이블용 카드다. 음. 실제로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 한국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한국이 나와 요번에 있잖아요. 1 분기 내에서 이 실질 GDP 하락폭이 네. 마이너스를 기록한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이제 한국이기도 하잖아요. 수출 가장 의존도가. 네 G20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니까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어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관세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압력이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걱정을 해본 적이 있나 싶긴 한데,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죠? 예전에는 뭐 물가가 높아봤자 뭐 그냥 먹던 아이스크림이 좀 '물가가 높아졌네.' 이 정도 느끼거나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GDP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네.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출산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 못해 가지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ETF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뒤처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뭐 CBDC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빨리 치고 나와 줘야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연쇄 작용으로 출산율도 높아지고 제가 너무 이상한 소리를 했나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치다 보니까 그 점이 더 그렇죠. 크게 충격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정권이 교체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요새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는 원래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 한 나라가 원래 웃었거든요. 그게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아실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베트남입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베트남 무역 적자 추이인데 여기서 적자라는 거는 이 미국 입장에서 본 수치예요.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에서 수입한 물량이 급격히 늘었다는 뜻이고 이 반대로 베트남 입장에서는 수출이 그만큼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05년 같은 경우에는 몇십억 달러 수준이었던 이 수치가 최근에는 1,2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중 갈등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지금 중국 대신 베트남이 생산 기지로 떠올랐고요. 애플이라든지 뭐 나이키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이 이 생산 거점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는 흐름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이 베트남 쪽에도 46%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했고요. 그리고 음. 베트남이 중국 쪽에 있는 제품을 중국과 베트남이 친하다 보니까 네. 수출 우회 루트를 타면서 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음. 베트남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역 전쟁은 단순한 승자와 패자를 나누기 어려운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정 국가 간의 대립을 넘어서 이 전 세계 시장의 구조를 재편하는 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잘 짜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함께 읽어 주셔야겠습니다.